네,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와 정책 저희가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오늘 좀 상당히 있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란 공격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침묵의 균형?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압박하고 이란과 협력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뭐 자극했을 때 뭐 조만간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충돌을 피하고 또 이란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원들을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자극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막 끼어들지 말자 이런 속내를 좀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인 셈법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인 결집을 시킬 때는 전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간 선거의 지지율 확보가 가장 큰 것 같고 문제는 이번 그 지지율이 그 해외에서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27% 정도의 낮은 지지율로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보여주고는 싶었지만 그 미국인들이 평가하는 강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중국과의 협상도 해야 되고 또 표도 올려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지만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위기에 강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신고는 싶지만 이게 여론조사나 평가를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유가의 대부분의 변수가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물가 안정 이런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유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자신들한테도 손해일 텐데 이런 부분도 예. 근데 뭐 그것은 확실한 부메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결집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물가 상승은 모든 정권, 모든 선거에서 이것은 가장 네거티브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왜 트럼프에게 졌냐는 것은 그것은 4년 내내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예상은 했겠지만 이것이 그 석유 가격의 급등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도 오래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 전쟁을 얘기했던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이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전쟁한 지 아직 9일, 1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뭐 계속 오래 갈 거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정도의 그 시나리오를 놓고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석유는 모든 나라들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1년치 비축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막힐 수 있다는 공포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포를 이제 뭐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하면 올라갔던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뭐 한 분기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중간 선거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도 나중에는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유가가 $100 돌파한 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협상은 없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급등했지만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아직 이제 90일차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앞서서 기간별 시나리오 이게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것의 의미가 지도자 교체냐 아니면 지도자와 관련된 집단의 교체냐 아니면 체제 교체냐는 것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차기 지도자가 지금 차남이 되는 걸로 거의 네네.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사람만 바뀐 거지 체제가 바뀐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속적인 뭐 그게 소모전이든 뭐든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란의 그 해군, 그다음에 공군력, 방공망을 뭐 60, 70% 많게는 90%를 붕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이 육군에 들어가서 진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에서는 여전히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이란 주위에 있는 이란이 지원했던 반군들이 이것이 이제 주변 국가를 공격하든지 이스라엘 공격하든지 하는, 그러나 6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반군들을 교합해서 같이 하는 장기적인 소모전, 그리고 뭐 길게 놓고 본다면 1년 정도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이란이 북한도 그렇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도 핵 개발을 하듯이 핵 프로그램을 이것을 정말로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가속화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가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냐는 문제는 결국은 배고픈 군대는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가 경제난이 지금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의 뭐 석유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이것이 국민의 밥그릇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이제 배를 굶겨가면서 전쟁할 수 있냐 하는 것,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개월, 뭐 길어도 그런 정도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 달의 전쟁에다 오히려 무게를 두는 것이, 이번 전쟁은 이란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한 것도 미국이고 중지하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 의미를 오히려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시나리오별로 단기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중에 그래도 단기 3개월, 예, 요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르무즈해요. 뭐 전 세계 원유의 20%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중동 원유에 대한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또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눈여겨봐야 그래서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 호르무즈해협의 뭐 봉쇄를 가장 큰 타격은 1등이 중국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뭐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충격을 일본으로 받고요. 그러나 그 충격의 강도는 한국이 가장 크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원자재 자원 뭐 거의 없고 오로지 이제 자원 수입을 통한 가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데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뭐 호르무즈해협이 막혔을 때 또는 이란으로부터 수입이 막혔을 때 에너지에 치명적인 이제 결함이 오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지금 중국은 뭐 러시아라는 큰 이제 석유 파이프가 하나 있고 또 실제로 이란으로부터 수입이 한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통한 이 수입 확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 위기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가격이 100불, 150불 올라가게 되는 가격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호르무즈해협을 막았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지만, 중국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호르무즈가 아니라 말라카 해협을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세계 6대 산유국이지만
필요한 석유의 86, 87%를 수입을 하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말라카가 막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남사군도 문제나 뭐 이런 쪽에 과거하고는 이란 전쟁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걱정이 사실은 조금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러시아라는 또 값싼 원유 수입에 대한 카드를 결정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라카 해협 이런 부분을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로 봤을 때 조금 셈법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국제 정세를 읽는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좀 파생된 영역에 대한 그런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각화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실제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1대1로 155개 연성 국가가 있고 거기 브릭스, 뭐 상하이 뭐 기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도국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이번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이쪽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뭐 끝나더라도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의 전쟁이 이게 글로벌 사우스하고 선진국가의 어떤 이제 괴리도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더 확실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이것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 사우스하고 노스가 갈라지고 기술적으로 미국 스탠다드하고 중국 스탠다드가 서로 갈라지는 이제 당초에 글로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개로 서로 영역이 갈라지는 굉장히 분절화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이게 마케팅이나 또는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위 맞춤형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이 조금 더 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 1년간을 봐야 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그 리더지만 5번의 협상에서 중국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히토류라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뒷발을 물은 거죠. 그래서 4번의 회담을 보면 전부 핵심은 관세율은 뭐 25%, 35% 똑같은데 90일 이 히토류 통제를 연장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시진핑을 만난 것의 결과가 히토류 통제 1년을 연장하는 것 이게 최대 성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넘버원인 미국이 only 원을 하나 가진 중국에게 뒷발 물려가지고 이게 끌려다니는 현상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체면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그걸 절묘하게 지금 이용한 것이 일본입니다. 다카이치가 취임한 지 17일 만에 우리가 중국을 미국 대신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판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직접 싸우는 것이 체면이 깎이고 얼굴이 이제 상하는 일이지만 그걸 대신 내줄 대리인이 일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제 쾌재를 부르는 그러나 아직 일본의 능력이나 진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하고 있지 않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분열화된다.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각 나라들이 우호국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신경 쓰고 중국도 신경 쓰는데 결과적으로 맞춤형 전략을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귀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AI 패권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AI 시대에
두 경쟁 체제는 더 심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국도 좀 깨달은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국가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번에 이란 전쟁이 중요한 시사점을 한 것은요. 지금 AI가 과연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냐를 사실은 상상 속에만 있었지 구현되는 거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누가 봐도 이류 국가 이란을 뭐 일방적으로 10대 0으로 이제 때려 부시는 걸 생중계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힘을 보여준 건 분명한데, 이게 중국한테는 이게 사이버전이, AI전이 어떻게 미국이 이제 전개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이거를 읽어버린 이제 교과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AI, 미국을 캐치업하는 AI 전략에서 이제는 뭐 이제 군민융합, 민수, 군수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쟁에 선택에 쓸 건가? 이것을 아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봤던 AI 전략을 캐치업 전략이 아니라 이것이 AI 응용 중에서 산업에다 응용하는 것 플러스 이게 이제 유사시에 전쟁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아마 다시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뭐 실력은 보여줬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이게 싸워야 될 강한 놈한테 실력을 보여줘야지 허접한 이류들한테 이제 실력을 보여준 것이 아이러니지만 굉장한 전력의 노출이 이번에 생겼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은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이 오히려 이제 전략 노출만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 더 전략을 보강해서 앞으로 AI 국가안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좀 실책 포인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 워낙 이제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예전엔 중요했던 이슈를 좀 놓치고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양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뭐로 보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이 금년도의 성장의 목표를 이걸 4.5 정도로 오라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낮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 중국을 이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5%에서 4.5 정도로 살짝 낮아지는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달성하냐는 것에 중요한 팁을 준 것이 소위 말하는 기술 중심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신질 생산력,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첨단 기술로 만든 GDP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신발이나 장난감으로 5%를 달성하는 것하고 이게 드론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5%를 만드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내수 중심 성장과 기술 중심 성장. 성장률은 약간 낮게 잡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소비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지금 메이드 인 USA 제조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년도 2026년에 중국의 양회를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보이는 것이, 그간 우리는 중국에는 중간재를 팔았고 미국에는 소비재를 팔았어요. 근데 이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중국의 소비재를 팔고 미국의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문제로 우리 무역 구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번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이번 변화는 우리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2026년의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중국 양해에 담긴 시사점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략도 셈법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그 이슈 있을 때 꼭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